1991년 1월 17일 새벽, 전 세계 수억 명의 사람들이 텔레비전 앞에 숨을 죽였습니다. 곧 화면이 초록빛으로 물들기 시작했죠. 어둠을 가르며 날아가는 미사일, 사막 한복판에서 번쩍이는 폭발. 도시는 불타고 있었지만 이상할 만큼 조용했습니다. 비명도, 피도, 처참한 시신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전쟁은 마치 게임 같았습니다. 너무 정확했고, 너무 깨끗했고, 너무 완벽해 보였죠. 사람들은 감탄했습니다. 미국은 정말 압도적이다. 전쟁 방식 자체가 바뀌었다. 하지만 그날 밤 TV 화면은 가장 중요한 질문 하나를 끝까지 비추지 않았습니다. 왜 세계 최강국은 지구 반대편 사막까지 군대를 끌고 갔을까요? 왜 미국은 단 몇 달 만에 수십 개 나라를 움직이며 전쟁을 시작했을까요? 정말 작은 나라 쿠웨이트를 지켜주기 위해서였을까요? 겉으로 보이는 이야기는 단순했습니다.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했고 미국이 정의를 위해 움직였다는 것. 하지만 돈의 흐름을 따라가기 시작하면 이 전쟁은 완전히 다른 얼굴을 드러냅니다. 폭격기보다 먼저 움직인 것은 금융시장이었고 미사일보다 더 민감하게 흔들린 건 국제 유가였습니다. 그리고 세계 경제의 심장 한가운데에는 언제나 같은 단어가 놓여 있었죠. 석유. 이제부터 우리는 텔레비전 속 정의의 전쟁 뒤에 숨겨졌던 진짜 이야기를 따라가 보려 합니다. 걸프전을 이해하려면 먼저 미국이 왜 그토록 중동 석유에 예민하게 반응했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그 답은 1991년보다 18년 전에 있습니다. 1973년 가을 네 번째 중동 전쟁이 터졌습니다. 겉으로는 지역 분쟁처럼 보였지만 사막에서 터진 총성은 순식간에 뉴욕과 런던, 도쿄와 서울의 경제까지 뒤흔들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석유였죠. 당시 세계 경제는 이미 석유라는 검은 피 위에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도로 위의 자동차도, 연기를 뿜는 공장도, 하늘을 가르는 비행기도 전부 그 기름을 먹고 움직였으니까요. 바로 그 순간 아랍 산유국들은 자신들이 준 힘의 정체를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생산량을 확 줄였고 이스라엘 편에 선 나라들에는 아예 수출을 끊어버렸습니다. 국제 유가는 미친 듯이 치솟았고 주유소 앞에는 끝없는 차량 행렬이 늘어섰죠. 석유는 더 이상 평범한 자원이 아니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세계 경제의 숨통을 틀어줄 수 있는 무기가 된 겁니다. 역사는 이 사건을 1차 오일 쇼크라고 부릅니다. 미국이 받은 충격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기름값이 뛰자 물가가 폭등했고 기업은 버티지 못했으며 일자리는 줄었습니다. 더 끔찍한 건 경제가 가라앉는데도 물가는 계속 올랐다는 사실입니다. 경제학자들이 스태그플레이션이라 부른 출구 없는 악몽이었죠. 이 지독한 혼란 속에서 미국은 한 가지 교훈을 뼈에 새깁니다. 중동의 석유를 통제하지 못하면 초강 대국조차 언제든 흔들릴 수 있다는 것. 그날 이후 중동은 더 이상 멀리 떨어진 사막이 아니었습니다. 세계 패권의 심장부, 미국이 절대 놓칠 수 없는 전략의 중심 무대로 바뀌기 시작했죠. 걸프전이라는 거대한 전쟁을 떠받치는 가장 깊은 뿌리는 바로 이때 심어졌습니다. 오일 쇼크가 미국을 바꿔놓았다면 전쟁의 직접적인 도화선은 이라크 내부에서 자라고 있었습니다. 1980년대 중동에서는 무려 8년 동안 이어진 이란-이라크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직전인 1979년 이란에서 이슬람 혁명이 터지면서 미국과 가깝던 친미 양정이 무너지고 반미 혁명 세력이 들어선 직후였죠. 이라크의 지도자 사담 후세인은 그 혼란의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어수선해진 이란을 단숨에 꺾고 걸프 지역의 새로운 패권자로 올라서겠다는 야심으로 군대를 밀어넣은 겁니다. 하지만 전쟁은 사담의 계산과 달리 8년 동안 중동을 피로 물들이는 괴물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젊은이가 전선에서 목숨을 잃었고 도시와 산업은 무너졌죠. 특히 이라크는 전쟁을 버티기 위해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어야 했는데 그 돈을 빌려준 것이 바로 쿠웨이트와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부유한 걸프 산유국들이었습니다. 사담은 속으로 이렇게 믿었습니다. 자신이 이란 혁명의 확산을 몸으로 막아냈으니 전쟁이 끝나면 아랍 국가들이 당연히 빚을 탕감해주고 자신을 영웅으로 떠받들 거라고요.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쿠웨이트는 빌려준 돈을 정확히 돌려받길 원했고
더 나아가 석유 생산량을 늘리기 시작했습니다. 시장에 기름이 넘치면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었죠. 사담에게 이건 거의 치명타였습니다. 전쟁으로 나라 곳간이 텅 빈 이라크는 기름값이 높아야 겨우 숨을 쉴 수 있었거든요. 석유를 비싸게 팔아야 빚도 갚고 경제도 복구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바로 옆 쿠웨이트가 오히려 유가를 떨어뜨리고 있었습니다. 사담의 눈에 쿠웨이트는 더 이상 이웃나라가 아니라 자기 목을 조르는 존재처럼 보였습니다. 사담의 시선은 점점 쿠웨이트를 향해 날카롭게 꽂혔습니다. 처음엔 불만 섞인 비난이었죠. 쿠웨이트가 석유를 너무 많이 퍼올려 유가를 떨어뜨리고 그 때문에 이라크 경제가 숨도 못 쉰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목소리는 거칠어졌습니다. 그는 국경지대에 걸친 루마일라 유전을 문제 삼으며 쿠웨이트가 몰래 시추관을 뻗어 이라크 쪽 석유까지 훔쳐가고 있다고 주장했죠. 국제사회는 이런 주장을 곱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 나라를 통째로 침공할 명분으로 삼기에는 너무 억지스럽다는 시선이 강했으니까요. 하지만 사담에게 중요한 건 진실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필요했던 건 단 하나, 군대를 움직일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쿠웨이트는 원래 역사적으로 이라크 땅이었다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쿠웨이트가 서방과 손잡고 이라크의 등을 찌르고 있다고 선전했죠. 경제 갈등이 어느새 민족과 역사, 배신의 문제로 포장되기 시작한 겁니다. 사실 당시 사담은 이미 벼랑 끝에 몰려 있었습니다. 8년 전쟁은 끝났지만 경제는 무너졌고 국민의 삶은 피폐해졌으며 거리에는 불만이 차올랐습니다. 궁지에 몰린 독재자가 흔히 꺼내드는 방식이 있죠. 안에서 끓어오르는 분노를 바깥의 적에게 돌리는 것. 사담도 정확히 그 길을 택했습니다. 게다가 쿠웨이트는 너무나 매력적인 목표였습니다. 손에 넣는다면 엄청난 석유 자원을 움켜쥘 수 있었고 자신을 짓누르던 빚 문제도 날려버릴 수 있었으며 걸프 지역 전체의 주도권까지 노려볼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건 동시에 판돈 전부를 거는 도박이었습니다. 쿠웨이트는 작고 약해 보였지만 그 뒤에는 미국과 국제 석유 질서라는 거대한 그림자가 버티고 있었으니까요. 사담은 그 무게를 너무 가볍게 봤습니다. 설마 미국이 저 멀리 사막까지 직접 군대를 보내겠느냐고, 기껏해야 외교적 비난 몇 마디로 끝날 거라고 오판한 겁니다. 바로 이 착각 하나가 결국 그의 운명을 갈라놓게 됩니다. 마침내 1990년 8월 2일 새벽, 이라크군이 국경을 넘어 쿠웨이트로 밀려 들어갔습니다. 탱크와 장갑차 수백 대가 흙먼지를 일으키며 쿠웨이트 시티로 돌진했죠. 군사력이 비교적 세지 않았던 쿠웨이트는 제대로 저항도 하지 못했습니다. 왕실은 급히 나라 밖으로 피했고 불과 며칠 만에 쿠웨이트 전체가 이라크의 소나기로 들어갔습니다. 사담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쿠웨이트를 아예 이라크의 한 개주로 편입하겠다고 선언했죠. 지도 위에서 한 나라를 통째로 지워버리겠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냉전이 끝나가던 시대에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통째로 삼키는 장면이 눈앞에서 벌어진 겁니다. 세계가 공포를 느낀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석유였죠. 쿠웨이트는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산유국이었습니다. 만약 이라크가 쿠웨이트의 유전까지 완전히 장악한다면 사담 후세인은 지구 석유 매장량의 엄청난 부분을 손에 쥐게 됩니다. 한 사람에게 너무나 강력한 무기가 넘어가는 순간이었죠. 게다가 더 두려운 가능성이 남아 있었습니다. 사담이 쿠웨이트 점령에 만족하지 않고 막대한 매장량을 가진 사우디아라비아까지 압박하기 시작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순간 중동의 핵심 산유지대 상당수가 한 지도자의 영향력 아래 들어가게 됩니다. 미국과 서방이 이 가능성에 민감하게 반응한 건 이미 1973년 오일 쇼크로 뼈아픈 경험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중동의 석유 공급이 흔들리는 순간 유가 폭등과 물가 상승, 경기 침체가 연쇄적으로 이어지며 세계 경제 전체가 얼마나 큰 충격에 빠지는지 직접 겪었던 거죠. 결국 문제의 핵심은 이것이었습니다. 중동의 석유가 한 독재자의 손에 들어가는 순간 그건 더 이상 중동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 세계 경제 전체가 그 한 사람의 선택에 인질처럼 흔들릴 수 있다는 공포였죠. 그래서 미국은 평소보다 훨씬 더 빠르게, 훨씬 더 강하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명분과 국익이 정확히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으니까요. 1990년 가을, 미국은 사막의 방패 작전을 시작합니다. 이름 그대로 사우디아라비아를 방어하기 위한 작전이었죠.
쿠웨이트를 집어삼킨 사담이 그 기세로 다음 목표인 사우디를 노릴 수 있다는 공포 때문이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결코 평범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세계 최대급 산유국이자 국제 석유 시장을 떠받치는 핵심 축이었고, 동시에 미국의 중동 전략에서 빠질 수 없는 가장 중요한 동맹이었습니다. 사우디까지 흔들린다면 그건 지역 분쟁이 아니라 세계 경제 전체가 흔들리는 문제로 번질 수 있었죠. 미국은 엄청난 규모의 병력을 걸프 지역으로 이동시켰습니다. 거대한 항공모함 전단이 바다를 메웠고, 전투기와 탱크, 미사일과 병력이 끝없이 사막으로 쏟아져 들어왔죠. 이건 단순한 방어선 구축 이상이었습니다. 더 나아가면 압도적인 군사력과 정면으로 충돌하게 될 것이라는 사담을 향한 명확한 경고였습니다. 하지만 사담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아랍 세계의 지도자처럼 포장하기 시작했죠. 미국의 개입을 서방 제국주의의 침략이라 비난했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문제까지 끌어와 이 싸움을 중동 전체가 서방에 맞서는 대결처럼 바꾸려 했습니다. 반미 감정을 자극해 아랍 국가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 한 겁니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로 흘러갔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집트는 물론 시리아까지 연합군에 합류했으니까요. 영국과 프랑스 같은 서방 국가들도 가담해 수십 개 나라가 한 깃발 아래 모여들었습니다. 사담이 꿈꾸던 아랍의 단결은 끝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쿠웨이트를 삼키는 순간 자신을 향해 좁혀오는 거대한 국제 포위망을 스스로 만들어버린 셈이었죠. 1991년 1월 이라크군이 쿠웨이트에서 철수하라는 최후 통첩 시한이 끝났습니다. 더 이상 협상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걸프전의 방아쇠가 당겨졌죠. 연합군은 먼저 대규모 공습으로 이라크의 눈과 귀를 무너뜨렸습니다. 통신망과 레이더 기지, 방공시설, 지휘본부와 무기 저장고가 순식간에 폭격 속으로 빨려 들어갔죠. 이라크군은 적이 어디서 움직이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한 채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는 텔레비전을 통해 새로운 형태의 전쟁을 지켜보게 됩니다. 초록빛 야간 화면 위로 날아가는 미사일, 목표물을 정확히 파괴하는 정밀 유도 폭탄. 사람들은 기계가 오차없이 움직이는 듯한 현대전의 모습을 처음 목격했죠. 전쟁은 이전보다 훨씬 깨끗하고 정확해 보였습니다. 마치 외과 의사가 메스로 환부만 도려내는 듯한 이미지가 언론을 통해 퍼져나갔으니까요. 하지만 화면 속 전쟁은 언제나 진짜 전쟁의 일부만 보여줍니다. 카메라가 비추지 않는 곳에는 무너지는 도시가 있었고, 공포에 떨던 민간인들이 있었으며, 끝내 돌아오지 못한 병사들의 죽음이 존재했습니다. 아무리 첨단 기술로 포장된다 해도 전쟁의 본질이 파괴라는 사실만큼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공중전으로 이라크군의 힘을 크게 약화시킨 뒤 이어진 지상전은 짧고도 압도적이었습니다. 연합군은 쿠웨이트에 주둔하던 이라크군을 빠르게 밀어냈고, 버티지 못한 병력들은 혼란 속에 퇴각했죠. 그렇게 쿠웨이트는 다시 해방됐습니다. 군사적 결과만 놓고 본다면 미국은 세계의 압도적인 군사력을 다시 한번 각인시키는 데 성공한 셈이었습니다. 쿠웨이트는 해방됐고 연합군은 승리했으며 사담의 군대는 밀려났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남긴 문제들은 조금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사담은 여전히 권좌를 지키고 있었고, 이라크는 길고 혹독한 경제 제재와 국제적 고립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미국 역시 중동이라는 복잡한 무대에 더 깊숙이 발을 들여놓게 됐죠. 총성이 멈췄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건 아니었습니다. 걸프전이 끝난 뒤 세계는 석유라는 존재의 무게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1973년 오일 쇼크가 산유국이 석유를 무기로 쓸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줬다면 1991년 걸프전은 또 다른 진실을 드러냈죠. 세계 에너지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강대국 역시 군사력을 동원할 수 있다는 것. 방향은 달랐지만 본질은 같았습니다. 석유는 단순한 자원이 아니라 국제 정치와 군사 전략을 움직이는 힘 그 자체였던 겁니다. 동시에 미국은 이 전쟁을 통해 또 하나의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냉전이 끝나가던 시기, 자신이야말로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이라는 사실을 증명한 것이죠. 걸프전은 미국이 주도하는 새로운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거대한 신호탄과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승리의 이면에는 또 다른 그림자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미국이 중동에 깊숙이 개입할수록
미국을 향한 반감과 분노도 함께 쌓여갔으니까요. 이라크를 향한 경제 제재는 수년간 이어졌고 그 부담은 권력층보다 평범한 시민들에게 더 크게 돌아갔습니다. 겉으로는 석유 질서가 안정된 듯 보였지만 그 안정은 완전한 평화가 아니었습니다. 두꺼운 얼음 아래에서 균열이 번지듯 훗날 중동을 뒤흔들 또 다른 폭풍의 전조가 이미 조용히 자라고 있었던 셈이죠. 그 증거가 바로 2003년 이라크 전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결국 석유 때문에 전쟁에 뛰어든 걸까요? 이 질문은 그렇다, 아니다, 둘 중 하나로 깔끔하게 자를 수 없습니다. 진실은 흑백 사이 어딘가 회색 지대에 걸쳐 있으니까요. 미국이 내세운 명분은 분명했습니다. 국제 질서를 지키고 침략당한 쿠웨이트를 해방시키겠다는 것. 실제로 독립국 쿠웨이트를 무력으로 집어삼킨 건 누가 봐도 명백한 침략 행위였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역시 이라크의 즉각 철수를 공개적으로 요구했습니다. 쫓겨난 쿠웨이트 왕실은 조국을 되찾으려 했고 주변 국가들은 이라크의 팽창을 실제 위협으로 받아들였죠. 명분만 놓고 보면 미국은 꽤 단단한 정당성을 손에 쥐고 있었던 셈입니다. 하지만 그 명분이 실제로 거대한 힘을 얻어 움직인 배경에는 언제나 석유가 있었습니다. 만약 쿠웨이트가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가난한 사막 국가였다면 과연 미국과 국제사회가 똑같은 속도로 똑같은 규모의 병력을 보내며 움직였을까요? 걸프전은 오직 석유만을 위해 벌어진 전쟁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석유가 없었다면 이 전쟁이 같은 방식으로, 같은 규모로, 같은 속도로 벌어졌을 가능성 역시 매우 낮았겠죠. 그래서 걸프전을 단순히 석유를 빼앗기 위한 전쟁이라 말하는 것도, 반대로 석유와 무관한 정의의 전쟁이라 말하는 것도 현실의 절반만 보는 시각입니다. 걸프전은 침략을 응징한 전쟁인 동시에 세계 석유 질서를 지켜낸 전쟁이었고 국제법을 수호한 전쟁인 동시에 에너지 안보를 위한 전쟁이었습니다. 명분과 국익, 정의와 현실이 서로 충돌한 게 아니라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던 드문 사례였죠. 어쩌면 이것이 국제 정치의 가장 불편한 진실인지도 모릅니다. 명분과 이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자주 같은 곳을 바라본다는 사실 말입니다. 이제 다시 그 밤으로 돌아가 봅니다. 1991년 1월, 사람들은 초록빛 화면 속 미사일을 보며 그것을 걸프전의 시작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미사일의 궤적은 이미 18년 전 오일 쇼크가 세계를 뒤흔들던 순간부터 그려지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흔히 석유를 자동차를 움직이는 연료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석유는 때때로 국가를 움직이고 경제를 움직이며 역사를 움직여왔습니다. 풍요를 만든 힘이기도 했고 동시에 전쟁을 부른 힘이기도 했죠. 같은 자원이 누군가에게는 축복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저주가 됩니다. 그리고 현대사의 수많은 전쟁은 어쩌면 바로 그 모순 위에서 시작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사막의 모래는 오래전에 식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래 위에 남겨진 질문만큼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에너지를 쥔 자가 세계를 쥐는가?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그 대가는 과연 누가 치르게 되는가? 어쩌면 그 답을 써내려가는 일은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의 몫인지도 모릅니다.